저번 시간에 이제 파동의 굴절 원했죠. 뭐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굴절의 이제 전반사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파동의 전반사는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 뭐라고?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첫 번째 들어가야 돼. 그 조건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사각이 뭐보다?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를 해야 돼. 임계각이보다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그때 입사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고 한다. 머릿속으로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파동의 굴절 두 번째를 선생님이 칠판에서 니네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방금 앞부분에서 했던 빛의 굴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결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파가 나와. 근데 빛하고 물결파하고 음파는 좀 다른 부류라 그랬지. 빛은 전자기파고 물결파하고 음파는 역학적 파동이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랬어. 그걸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 우리가 이제 파동의 굴절 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거는 뭐 복습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빛의 굴절. 빛의 굴절은 아까도 잠깐 예시를 들어줬지만 이렇게 해서 법선을 그리고 여기가 이제 1매질이고 여기가 2매질이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이렇게 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 입사각이고 이게 굴절각이더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우리 스넬의 법칙을 쓰면 1매질에 대한 2매질을 여기다 써줄게.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이다. 그래서 N12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사인 B라 그랬죠. 사인 R분의 사인 I더라. 자, 한 번 더 씁시다. V2에 2니까 2에 V1이더라. 자, 파장으로 치면 파장도 변한다는 얘기죠. 람다 2에 람다 1이더라. 자,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더라. 요렇게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근데 이 식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이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으로도 시험 문제 가끔 잘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구해야지 굴절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사인을 자 실험을 통해 갖고 저걸 하는데 니네 저 각도 재야 되잖아. 저 실험해가지고 저기다 각도기 갖다가 재야 돼. 근데 각도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30도, 45도, 60도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니네 맞출 수 있어?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해서 실험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그냥 한다 그러면 각도기 갖다가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각도기 읽는 것 자체도 수수점 몇 제짜리까지 읽을지 거기서 오차가 나오는데 니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수학 원책에 보면 뒷부분에 사인표가 쫙 나와 있어. 각도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재지도 못하겠지만 그 각도를 재서 거기다가 사인표에다 집어넣어서 사인 R 값하고 사인 I 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기로 두들겨야지 이게 굴절률이 나오는 거야.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고 그 다음에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고안해내죠. 그게 어떤 실험 장치냐면 이렇게 생긴 실험 장치인 거야. 니네 샤알레 알아? 페트리디시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생긴 원통으로 생긴 유리로 되어 있는 투명한 뭐 플라스틱이도 되고 유리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여기 안에다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을 물을 딱 채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에 여기가 센터가 있겠지. 여기를 5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물을 채운 것이야. 이렇게. 그러면 매질이 다르죠. 여기는 공기니까 1매질이고 여기는 2매질인 것이지.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빛을 바깥에 여기 구면부에다가 이 5점을 향해서 초점을 잡아갖고 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모르긴 몰라도 이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다 그려봅시다. 법선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분명히 이렇게 해서 꺾여갖고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지. 이렇게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원형의 장치를 만든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면 실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원의 성격이 뭐죠? 너네 원의 정의를 아냐?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원의 정의가 뭐죠? 선생님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원이 한 원점 점 하나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뭐 그걸 연결하는 걸 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니? 이 원주라고 하지. 원의 중심에서 원주에다가 선을 긋잖아. 우리 그걸 수선의 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접선하고 여기서 내린 이 수선이 이렇게 수선의 발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직각을 이루잖아. 이런 성질을 알죠. 어떤 점이든 다 직각을 이루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빛을 여기다 쏘게 되면 직각으로 입사하게 되는 거야. 유리를 갖다 놓고 직각으로 입사하면 어떻게 돼? 반사되는 애 있어 없어? 없지. 손실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죠. 실험이 정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튕겨 나갈 때도 어떻게 돼? 직각으로 나가지. 그러니까 밖으로 분산되거나 산란되는 애가 없다라는 거죠. 산란돼서 막 꺾여버리면 이상하게 측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을 쓴다. 첫 번째, 자 실험 장치를 원으로 만든 이유가 바깥에서 쏠 때 직각으로 입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써줄게. 첫 번째, 직각으로 입사시킨다. 이게 원을 쓴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중심으로부터 다 거리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반지름이 전부 R로 같죠. 여기서 반지름이 R로 같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사인 값이지. 각도를 측정해야 돼. 여기에 각도가 몇 도야? 여기가 I죠. 여기가 각도가 뭐야? R이지. 근데 니네 사인 I 값 어떻게 구하냐? 사인 I 값 어떻게 구하지? 사인 I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거분의 빗면분의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맞아요? 이렇게. 그럼 사인 값은 어떻게 되죠? 빗면분의 높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빗변을 A, 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도 있겠죠? 얘를 C, D라고 해볼게. 그러면 사인 I 값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R분의 그 다음에 A, B의 선분이죠? 선분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인 R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똑같이 빗변분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CD죠.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얼마야? 사인 R분의 사인 I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R은 없어지죠. 그럼 니네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야? CD분의 A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건 뭐예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각도를 굳이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길이만 측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길이만 자로 재는 거야. 자로 재서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대 굴절률이 나오는 거야. 쉽지? 각도 측정해서 언제 수학책 뒤에 봐가지고 사인표 봐갖고 찾아가지고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굴절률 측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 원형의 이런 실험 장치에다가. 그러면 여기 이제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 R 값이 일정하죠? 이 R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길이만 측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실험장치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투명한 샤알레처럼 생긴 거에다 물을 반 채워가지고 거기에 원점을 향해서 레이저 포인터로 쏴가지고 빛의 굴절을 실험한다. 그래서 굴절률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콩기름의 굴절률을 측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 2에다가 콩기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벤젠의 굴절률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2에다가 벤젠 집어넣고 측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문헌에다가 굴절률을 쫙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절대 굴절률로 조합을 하게 되면 그 물질들끼리의 상대 굴절률이 나오는 것이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른 실험 장치도 만들고 다른 걸 사용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빛의 굴절이다. 빛의 굴절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빛의 굴절에서는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신기루 현상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기루 현상 뭔지 알아?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그저 물이 부족하고 물을 못 구해갖고 목이 말라 죽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물은 다 떨어졌는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오에시스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살 것 같아서 갔는데 가서 보면 물이 없어. 하늘에 비춰가지고 그게 이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너네 한여름에 고속도로 같은데 이렇게 운전하다 달려다 보면 이렇게 들었는데 저기 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거 본 적 있지? 그죠?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그런 거, SNS에 뜨던데, 이제 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항구까지 못 들어오잖아, 원래. 너무 커갖고, 바닥이 닿으니까. 그래서 먼 바다에다가 저쪽에다 정박해놓고 작은 배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먼 바다에다 이렇게 해놨을 때, 이렇게 수평선에 큰 배가 있는데, 그 배가 하늘에 이렇게 거꾸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거꾸로 뒤집혀서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 이게 바로 신기루 현상이다. 이게 바로 빛의 굴절 현상이야. 이거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선생님이 일단 신기루 현상이라고만 써놓고 이걸 조금 이따가 소리의 굴절로 설명하면서 비슷하게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빛의 굴절은 이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빛의 굴절률 측정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쓴다. 이것도 직접 시험 문제 나온다. 길이의 비가 굴절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결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물결파는 우리 저번 주에 좀 오래됐는데 선생님이 물결파 얘기하면서 그거 얘기했죠. 파동의 속력 얘기하면서 밀환매질, 소환매질 얘기하면서 물결파 예시를 들어줬어. 대표적인 게 뭐 있었죠? 지지내일. 여기다 한 번 더 씁시다. 한번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 폭이 좀 쉬울 거야. 자, 지지내일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그랬어? 이렇게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지금 차 있는 것이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가 해안가고, 여기에 이제, 자, 집이 이렇게 있죠?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얕은 바다죠. 여기는 얕은 바다야. 여기는 깊은 바다죠. 그래서 결국은 물의 깊이가 매질을 결정짓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자, 파동의 속력을 우리는 이렇게 쓰죠. 기억나니?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라 그랬어. 그죠? 이것도 기억 안 나면 다시 써줄게. 자, 속력은 어떻게 된다 했지?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죠. 자, 그런데 파동의 시간은 뭐라 그랬어? 주기라 그랬어. 거리는 파장이라 했어. 그런데 주기분의 1 하고 관련 있는 애가 누구죠? 진동수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은 파동의 속력은 그래서 앞으로 V는 F 곱하기 람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F 곱하기 람다 이렇게. 그런데 이름이 무슨 이름이야? 지진해일이야. 원인이 지진이야. 꽝 하고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랬을 때 어떤 지진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 밑에 있던 바닷속에 깊은 바다에 있는 요만큼의 땅덩어리가 푹 꺼져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비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바닷물이 여기를 채우는 보류라고 하는 애가 들어와요. 보충해주는 해류다. 그래서 보류가 일로 들어온다고.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면서 그때 파동이 생기는 거야. 이게 지진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파도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생긴다. 그런데 이 물결파는 깊은 물이 속도가 빨라. 이런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 음파나 물결파 같은 애들은 매질이 빡빡하게 있어야지 전달이 잘 돼. 속도가 빨라. 그러다 보니까 얕은 물보다는 깊은 물이 눌려가지고 또 수온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물 분자들이 빡빡하게 이렇게 뭉쳐 있겠지?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난 지진이 에너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진동수를 결정짓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일정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진이 꽝 일어난 이 F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누가 일정하다? 얘가 일정한 거야. 누가 일정하다? 얘가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깊은 물이 무슨 매질이라고 그랬어? 소환 매질이다. 소환 매질이 뭐라 그랬어? 빠른 매질. 빠른. 느린 매질. 밀한 매질이 되는 거야. 얕은 물이. 그러면 이제 봐봐. 어떻게 돼요? 이게 빠르니까 크죠? 속도가 빠르니까 파장이 길지. 자, 파장이 길면 깊은 물에서는 파장이 길더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장인 것이지. 근데 얕은 물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작죠? 느린 매질. 이게 작죠?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파장이 짧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파장이
짧아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야 되는데 밀려오고 밀려가기 전에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되는 거야. 막 높이가 20m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안가를 덮쳐버리는 거. 이걸 우리는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결파의 기본 원리다. 쓰나미를 기억하면 물결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깊은 물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속도가 빠르다. 깊은 물이 소환매질이다. 깊은 물이 소환매질이고 얕은 물이 밀환매질이다. 우리는 이 물결파의 이 쓰나미를 그대로 이 형태를 그대로 축소시켜서 실험장치로 옮겨올 것이야. 자, 어떻게 실험장치를 만들면 되겠니? 이거 그대로를 한번 실험장치 한번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큰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굉장히 두툼한, 좀 과도하게 그려볼게. 요렇게 유리판. 자, 수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한쪽 면에다가, 한쪽 벽에다가 두툼한 유리판을 하나 딱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매질의 경계면이 딱 생기겠지. 여기가 매질의 경계면이지. 위에다가 전등을 비추는 거야. 밑에다가 흰 종이를 깔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진동자로 파동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 경우도 어떻게 되는 거야? 특별하게 다른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저 진동 F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뭐가 일정한 거야? 진동수는 일정한 거야. 자, 식을 어떻게 쓰면 돼? V는 F 곱하기 람다라고 써놓고, 지금 이 경우에 누가 일정한 거야? F가 일정한 거라고. 지금 뭐가 다른 거니? 물의 깊이가 다르지. 이해돼? 이렇게 된다. 물의 깊이가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돼? 여기다 이제 진동을 주면 여기서 물결이 생길 것이야. 내가 일부러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요. 여기는 깊은 물이고 여기는 얕은 물이니까 이렇게 보일 것이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깊은 물은 어떻게 된다? 소환매질. 소환매질이니까 빠르니까, 이게 빠르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지. 그래서 물결파에 파장이 길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얕은 물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와야 돼? 실제로 이 밑에 흰색 종이를 깔았을 때 이 흰색 종이에 얘가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얘기야. 그럼 시험 문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리기 편하게 그릴 거야. 이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나오더라. 누가 봐도 이 라인이 경계선이죠. 이 라인이 어디야? 여기지. 요 밑에서 이 그림이 있겠지. 여기겠지. 이렇게. 그때 지금 하나는 굵게 나오고, 어떻게? 니네는 여길 따지면 되죠. 우린 여기 따지면 되죠. 여기 람다면 여기 람다 프라임 이렇게 되죠. 파장이 물결파야 이게. 물결파가 길고 여기는 짧죠.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건 딱 보자마자 이 그림을 주지 않고 이것만 준다고, 문제에서. 물결파래. 그리고 각도는 여기를 60도 주고 여기를 30도 준다? 이런 식으로 준다. 됐어?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일단 딱 나오면 무조건 여기 깊은 물이야. 여기 얕은 물이야. 볼 것도 없잖아.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물결파 모양이 딱 나왔을 때 간격이 넓은데 무조건 깊은 물이야. 그 다음 물결 간격이 좁은 데가 얕은 물이야. 실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실험 장치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 적용시킬 수 있겠니? 이거 적용시키려면 이 그림을 얘처럼 그려야 돼. 얘처럼 어떻게 그릴 건데? 자, 물결파가 빵빵빵빵 빵빵빵빵. 자, 다시 빵빵빵빵 빵빵빵빵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인 거잖아. 이렇게 빨리 오다가 느려진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빛처럼 좀 그리고 싶으면
법선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법선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매질이 다르잖아. 그 외 수직인선을 법선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직각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 파면에 직각인선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직각으로 들어왔잖아 지금. 그럼 직각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지요. 직각이지. 우리는 이 각도하고 이 각도를 구하면 돼. 이 각도 60이야. 이 각도 30이야.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뭐 동의각, 엇각 이런 걸로 증명하면 돼. 분명히 이게 주어줍니다. 이 각이 이 각하고 같은 각이야. 이 각이 이 각하고 같은 각이 돼요.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굴절률을 구해라 그러면 깊은 물에서 얕은 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사인 30에 사인 6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아요? 굴절률이 그치? 얕은 물이 굴절률이 큰 거니까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여기서 입사를 했으니까 투과한 굴절 각분의 이거잖아. 그대로 여기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두고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속도도 다르니까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니? V에 이번에는 얕은 물 속도에 V 깊은 물 속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속도가 주어지면 굴절률 주어지고 속도 하나 주면 이거 구할 수 있죠. 또는 뭐도 파장도 구할 수 있어. 파장 주어졌잖아. 파장도 여기가 얕은 물이고 여기가 파장이 깊은 물 이렇게 되겠지. 자, 어떻게 된다고? N 깊은 거에 N 얕은 거 이렇게 되겠지.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실제로도 이 각도까지 주어져가지고 굴절률 구하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안 외워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말 그대로 좀 개판이 됐어. 이런 게 섞여갖고 어떤 책에서는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막 이런.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용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이게 바로 물결파에서 다뤄지는 부분이다. 됐어요? 그러면 응용하면 어떻게 되거니? 응용하면 F를 다르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럴 땐 F를 바꿀 때는 이제 뭐 해야 돼? 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물의 높이가 같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V는 이거에서 이거를 일정하게 할 때는 매질의 속도가 달라져야 되니까 매질의 종류가 다른 거잖아. 근데 만약에 뭐가 이거를 바꿨다 그러면 미지수를 요거를 바꿨다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일정하게 놔둬야 되니까 이거 일정하게 놔둬야지. 그럼 이거 바꾸면 이거하고 반비례 관계 있는 거지. 이게 일정하면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져야 되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 뭐가 일정하고 뭐가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속력이 변하는 것이고 여기 진동수가 일정한 것이야.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지진의 일, 쓰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리고 물결파를 분석하는 방법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좀 어려우면. 자,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무조건 이 간격이 넓은 애가 깊은 물이다. 요거 보면 알겠지? 요게 깊은 물이다. 무조건 깊은 물, 얕은 물을 먼저 정하세요. 얕은 물이 속도가 느리다는 거, 밀환 매질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파동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파면이 이렇게 왔다가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는 방법으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수직선을 그려갖고 수직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야. 그래놓고 법선을 그린 거지. 그러면 이제 빛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 방식이. 이게 60도고 30도니까. 굴절률은 어떻게 돼?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사인 30분의 사인 60도. 그죠? 2분의 1,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뭐 해야 돼? 전반사. 이거 전반사. 사실은 여기서 전반사가 나온 거예요. 니네 전반사는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야. 1차 세계대전인가? 거기에 되게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는데 유보트라고 하는 잠수함으로 유명한 잠수함이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물속에서는 이제 통신을 할 때 초음파로 통신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초음파로 니네 뭐 소나라고 하니? 들어봤냐? 초음파 물속에서 잠수함들끼리나 아니면은 또 뭐 어선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 보면 물고기 떼가 있는지 없는지 초음파 소나를 쏴가지고 걔네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알잖아요. 나중에 지구과학 배우면 이 해저 지형의 뭐 높낮이를 측정할 때
초음파를 쏴가지고 반사돼서 오는 거를 측정을 해가지고 바닷속에 이 지형을 관측을 한다고. 그런 것처럼 서로 통신을 할 때 초음파로 통신을 하는데 적들이 자꾸 이거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니? 그 몰래 훔쳐. 도청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청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지질학자들이나 지구과학자들이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해류가 니네 흐르는 거 보면 안쪽 심해에서는, 바다 깊은 곳에서는 이제 밀도류라 그래갖고 온도하고 염분의 차이로 해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주로 아래로 막 내려가고 올라가는 애는 별로 없어. 밑으로 처지고 이런 애들이 많거든. 이제 밀도 차이에 가지고 얘네들이 해류가 달라. 바다 밑을 다니는 그 해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예요?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신호를 갖다 우리 아군들끼리 주고받을 때는 그 임계각보다 더 큰 각으로 송출을 하는 거지. 그럼 그 바깥으로 절대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내부에서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사실은 잠수함들 사이에서 끼리끼리 자기네들끼리 물속에서 원래 송수신할 때 그때 이용했던 게 도청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전반사입니다.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대요. 이게 바로 물결파에서.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밀합매질이고 소합매질이니까 여기서 넣어야지. 여기서 넣어야 돼. 넣을 때는 항상 밀도가 큰 밀합매질,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집어넣어야지. 그리고 임계각보다 크게 집어넣으면 이게 바깥으로 안 새어나오고 안으로 꺾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군들끼리만 이게 할 수 있다면 이제 이런 원리예요. 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물결파의 굴절에 관련된 얘기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음파에 대한 얘기를 해줘. 음파는 뭐 초음파도 같이 포함하는 거죠. 근데 또 이거 우리가 파동의 종류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기 빛하고 그다음 물결파, 음파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빛은 우리가 뭘로 나눴냐면 전자기파라는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렉트로 전기장, 마그네틱 자기장. 전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얘네는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빛은 진공 속에서 제일 빠르잖아. 진공 속에서. 그러니까 매질이 필요가 없어. 얘는 전기적 진동하고 자기적 진동이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네들끼리 진동 그 에너지로 퍼져가는 거야. 매질이 따로 필요 없어. 오히려 공기가 있거나 오히려 액체가 있거나 고체가 있으면 가는데 방해를 받아.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꺾이는 거야. 가는데 너무 그죠? 방해꾼이 많잖아. 기체를 통과하는 데는 되게 쉬운데 액체를 통과하기 좀 어려워요. 고체는 더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게 빛의 특징이야. 반면에 소리로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들 소리는 진공 속에서 전파가 안 되지. 소리는 뭔가 중간에 매질이 있어야 돼. 기체, 공기 중에서 조금 돼. 액체 좀 빨라요. 고체 되게 빨라. 그래서 니네 귀 대고 고체에다 대고 막 이렇게 때리면 되게 빨리 전파가 된다. 왜? 밀도가 빡빡할수록 이 음파는 더 잘 전달이 된다. 물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소리가 빨리 전달되고 물결도 빨리 전달되는 거야. 이게 틀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탄성파라고도 하고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얘는 역학적 파동이야.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되는 거. 진공에서 제일 빠른 거. 역학적 파동은 매질이 빡빡하면 빡빡할수록 어떻게 돼? 속도가 빠른 거야. 그래서 확연하게 둘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니네 알겠지만 또 물결파하고 또 음파는 또 다르지. 파의 형태. 물결파는 무슨 파야? 횡파죠. 얘는 뭐예요? 종파지. 그러니까 진행 방향, 진동 방향에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파지만 성격으로는 같은 역학적 파동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게 좀 니네를 되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속도에 관련된 걸로는 물결파하고 음파가 같은 배를 탄 거야. 같은 내용입니다. 역학적 파동이라고 분류를 하죠. 음파 같은 경우는 속력으로 얘기를 하면 속력이 자, 매질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자, 금붕어 얘기해줬죠? 물속에서 이렇게 공기 중보다는 물속에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법선에서 멀어진다 그랬지. 기억나죠? 여기다 써줘 볼까? 여기에 어항에 금붕어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 중이고요.
여기가 물이지. 어떻게 된다 했죠? 소리는 자, 야 붕어야 이렇게 부르면 이 소리가 이렇게 간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소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꺾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법선으로부터 멀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소환 매질이지. 반면에 얘가 밀환 매질이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소리는 공기 중에서보다 물 속에서 더 빠른 거야. 빛하고는 정반대예요. 이런 이유. 그래서 우리가 역학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자, 매질에 따라서는 이래. 그런데 한 매질에서 온도에 따라 다르더라. 온도에 따라 다르더라. 이게 바로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소리의 속도야. 우리가 보통 통상 상식으로 그냥 340m/s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리는 340m/s다. 빠방 하고 천둥이 쳐. 번개하고 천둥이 같이 빠방 치잖아요. 근데 니네 이제 같이 빠방 치면은 바로 머리 꼭대기에서 친 거야. 알죠? 빛하고 소리가 그냥 같이 들리는 거잖아.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되죠? 반짝반짝거리지. 반짝반짝거리는. 번개가 먼저 보이죠. 반짝반짝 있다가 우리 그때부터 카운트하지. 하나, 둘, 셋, 넷. 그때 소리가 빠벙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번개 친 장소에서 동시에 소리하고 빛이 빠방 일어난 거야. 근데 우리 그 빛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멀리서도 빛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보이는 거야. 반짝거리는. 근데 소리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오는데 한참 걸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빠방 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 걸렸어. 그럼 5 곱하기 340m 하면 천둥이 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번개가 떨어진 곳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근데 같이 번쩍하면서 빵 이러면은 머리 꼭대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럴 때 나무 밑에 있다가 그죠? 큰일 납니다. 대부분 어디서 사고 많이 나냐면 골프장 같은 데서 사고 많이 나. 골프 클럽이 그죠? 골프채가 그 금속성이잖아요. 그죠? 마른 번개도 많이 치잖아요. 야, 골프장은 평지잖아. 그 거기 딱 저 사장님 나이스. 골프 클럽 여기 탁 이러고 가는 거지. 그냥 때려버리는 거고 피레침이잖아.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지. 이제는 골프가 좀 이렇게 대중화됐죠. 많이. 요새 TV도 많이 나오던데. 옛날에는 부유층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 자랑하는 그 사모님들이 온통 막 몸에다가 금붙이 막 치장하고 막 가갖고, 그죠? 막 이런 데 팔찌 차고 목걸이 하고 막 그러고 가는 거야. 그 평지에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뭐 옛날에 무슨 나쁜 짓 해가지고 번개를 맞는 게 아니고요. 나 번개 때려주시오 그러고 거기 다니는 거야. 그거밖에 때릴 게 없잖아. 그냥 번개 맞아 죽는 거예요. 번개 맞으면 어떻게 돼? 다 타 죽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시커멓게 탄대요. 몸 안에 혈액이 다 말라버리고. 순간적으로 몇만 볼트. 볼트보다 더 중요한 게 암페어. 전류가 많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저항체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액체가 다 말라버리는 거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래서 이제 살려면은 어딘가에 뚫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막 뚫고 나와서 벼락 2번 맞았는데 사는 사람들 막 가끔 나오잖아요. 벼락 맞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어디론가 뚫고 나와야 사는 거지. 몸에서 돌아버리면 몸에 있는 혈액이 다 말라버린다. 다 타버린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 요새 하도 날씨가 우리가 아열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번개 이런 거 되게 많이 쳐요. 그리고 비 안 와도 마른 번개라 그러지 마른 번개도 많이 쳐. 그러니까 번개 치는 날은 되도록이면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아.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는 번쩍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치는 게 소리의 속도죠. 소리는 1초에 340m/s. 그게 한 25도 정도 되나 봐요. 이 T가 바로 온도야, 온도. 그래서 온도에 따른 소리의 속력이 331 플러스 0.6T야. 이런 공식을 좀 알아두시면 어떠니? 온도가 높아지면 속도가 빠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매질은 똑같은데 매질의 성격은 똑같은데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속도가 빠르더라라고 하는 게 소리의 속력이야. 이제 이건 소리의 굴절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속담이 있었죠.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속담이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너네도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함부로 남의 흠담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뭐 서양 속담에는 뭐 벽에도 귀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지?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야 이건 비밀인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거 니네 잘하지. 그 비밀이 아니잖아 그거. 그렇지?
그런 거 조심해야 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증명이 가능해요? 소리의 굴절이야. 한번 해볼까? 자, 어떻게 상정을 해야 되냐면 낮하고 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낮에는 태양이 장렬한다. 이렇게. 밤에는 달이 떴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표면이야. 이렇게 이따 해봅시다. 니네 비열 배웠지? 비열. 그래서 육지하고 물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 육지는 금방 데워지지. 그 다음에 물은 서서히 데워지지. 그래서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해륙풍 기억나니? 해풍, 육풍. 그게 바다하고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육지는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는 특징이 있어. 비열이 작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매질을 두 개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 매질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매질을 하나 해놓고 그 매질의 경계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물론 이게 연속적이겠지. 딱 선생님이 선 그은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낮에는 햇빛이 장렬하니까 지표면이 빨리 데워지겠지. 그러니까 여기 공기는 자, 선생님이 여기 1번하고 2번 이렇게 나눠놨어. 여기 1번은 여기엔 뜨거운 공기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이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돼? 법선. 경계면에 수직인 법선을 그리자고. 이게 법선이야? 법선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이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면 여기가 소한 매질이고 속도가 느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밀한 매질인 것이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다가 이제 소리잖아. 내가 여기서 야,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지. 소한 매질에서 물론 여기도 연속적으로 변하겠지. 가다가 밀한 매질을 만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법선 쪽으로 꺾이면 되지. 법선 쪽으로 꺾여야 되는 것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서 소리가 위로 퍼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새가 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원리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뭐예요?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죠. 이제 또 경계선을 그리고 법선까지 그려볼까? 밤이 되면 어떻게 되니? 빨리 식지. 땅이 빨리 식잖아. 비열이 작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차가워. 그냥 차갑다고 해볼게. 여기는 덜 식었지. 이쪽 공기는. 온도가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가 속도가 빠를 거야. 빠르니까 여기가 소한 매질이고 여기는 뭐예요? 밀한 매질이겠지. 그래서 밀한 매질 쪽에서 내가 이제 똑같은 얘기로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각도로 집어넣으면 어디로? 법선에서 멀어져야 되지. 이렇게 멀어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아래로 꺾이는 것이지. 여기 밤에 술 취한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해봐. 여기까지 다 들려요. 낮에는 퍼져갖고 안 들리는데 밤에는 멀리까지 이게 들리는 이유가 그래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쏠리더라.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바로 소리의 굴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 안 했지만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오죠. 이 신기루 현상도 똑같은 그런 원리, 이 원리하고 똑같은 원리야. 단 소리는 이제 빛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매질이 공기 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기체 분자들이 듬성듬성해지잖아. 그럼 속도가 빨라지겠지. 맞아요? 빛은 그렇잖아.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이 속도가 빠르다. 온도가 높은 곳이 빛도 역시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위에 떠서 보이는 거야. 비춰가지고 반사돼서 하늘이 반사돼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물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신기루 현상이다. 원리는 똑같은 원리다.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다. 자, 소리는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을 때 어떻게 된다? 같은 매질에서는 빨라지더라. 맞죠? 자, 빛도 마찬가지. 빛은 공기 중에서 만약에 빛이 진행한다?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이가 듬성듬성해지겠지? 그럼 빛의 속도가 빨라지겠지? 빛은 진공 속에서 빠르니까. 그럼 그게 소한 매질이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 밀한 매질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굴절률을 따지면 되는 거야. 원리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빛의 굴절은 파동의 굴절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니네들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물리를 거의 포기하고 막 이런 수준이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껏해 빛 정도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굴절 그러면 빛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굴절을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각각 다뤄지는 문제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다 넣으면 물리가 되게 쉬워진다. 파동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쉬워.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니네가 어렵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딱딱 정리를 해가지고 아, 이 문제 이거? 이 문제에서 묻는 건 뭐구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되니? 개념들이 딱 정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응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잘 정리해 봅시다. 질문 있냐? 다 이해했지? 한 번이니까 이해하기 어려워. 일단 적어 놓으세요.